중국 무기는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검증됐다. 중국 국영방송 수석 분석가 리준하오의 이 한마디에 베이징 스튜디오가 박수갈채로 들썩였습니다. 캄보디아는 30조 원을 들여 중국제 최신 방공망을 구축했고 3만 명의 병력이 350고지를 난공불락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태국은 한국제 FA-50 12대뿐이었죠. 한국 무기? 실전 경험도 없는 값비싼 장난감일 뿐이다.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한국 기술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350고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국 전투기는 단 한 대도 국경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 72km 밖에서 날아온 한국제 정밀폭탄이 중국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 기자는 왜 생방송에서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준하오입니다. 중국 국영방송에서 국제안보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는 카메라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제 뒤로는 세계 각국의 무기 성능을 비교한 차트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자료를 한번 훑어본 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제 무기 시스템은 실전에서도 그 우수성이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공 시스템의 경우 모니터 속 그래프가 제 말에 맞춰 정확히 전환됐어요. 댓글창에는 역시 중국이 최고다 믿고 보는 리준하오 기자라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정확한 수치,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결론. 현장의 혼란스러운 소음보다는 스튜디오에 정제된 데이터가 진실에 더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일부 서방 국가들의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했죠. 2018년 서울 방산 전시회에서 느꼈던 그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한국 기업 부스에서 기술 설명을 듣다가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실전 경험이 부족한 무기들은 결정적 순간에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카메라 너머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제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었죠. 애매함이나 불확실성 같은 건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벽면에 걸린 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켰어요. 방송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죠. 저는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며 어깨를 쭉 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 하단에 빨간색 속보띠가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 무력 충돌 발생,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 우려. 속보가 뜨자마자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바빠졌어요. PD가 급하게 손짓을 하며 연장 방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국경 지역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저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최근 중국제 방공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을 대량 도입한 상태입니다. 반면 태국은 잠시 멈춰서 자료를 확인했어요. 태국의 무기 도입 현황이 예상보다 복잡했거든요. 태국군은 한국제 FA-50 전투기와 각종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하고 있네요.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중국 무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될 기회라고 생각했죠. 실전에서 검증된 중국 기술 대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 기술. 결과는 뻔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후배 기자인 장윤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가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이번 분쟁 관련해서 현장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장?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실제로 가서 봐야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장인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었거든요. 현장은 혼란스러워.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장인의 순진한 표정을 보니 한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은 편집되지 않은 데이터에 있어. 현장의 감정적 증언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더 중요하지. 그래도 현장에 가면 나무는 보겠지만 숲은 못 봐. 우리는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간 이런 식으로 일해왔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될 거야. 스튜디오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해.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장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말이 이렇게 귓가에 남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객관적 분석이 제 강점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왕준성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와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이번 분쟁과 관련된 특별 기획을 논의하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현장에서 중국 무기의 실전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직접 봐야 안다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왕준성 국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죠. 왕 국장은 책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니 캄보디아의 무기 구매 내역과 계약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 다연장 로켓, 장갑차까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앉아라, 쥔하오. 왕 국장이 서류 뭉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야. 캄보디아가 우리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치들이었어요. 특히 방공 시스템은 최신형이었죠. 그런데 태국 쪽 무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더 재밌는 부분이지. 왕 국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웃었어요. 태국은 한국제 FA-50을 주력으로 쓰고 있어. 그리고 각종 정밀 유도 무기들도 한국산이 많지. 순간 2018년 서울 방산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업체 부스에서 느꼈던 그 굴욕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죠. 그때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설명하던 중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짝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표정, 그 말투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쥔하오야, 어디 갔어? 왕 국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이번이 바로 그 기회야. 현장에서 직접 중국 무기의 실전 위력을 보여주는 거지. 시청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왕 국장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무기들의 한계도 함께 드러낼 수 있고. 실전은 전시회가 아니거든.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완성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중국 방공망에 막혀 속수무책이 되는 태국 전투기들. 정확한 타격을 가하는 중국제 로켓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압도적 승리로 끝나는 캄보디아군의 모습까지.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내일 저녁 항공편으로 푸놈펜에 가라. 현지 연락책은 이미 준비해뒀어. 왕 국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야. 우리 무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지.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거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해. 저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국장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전략적 홍보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믿고 있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현장에서 제 분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 메이린에게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 취재진 보호는 철저하게 해준다고 했어. 그리고 캄보디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니까 금방 끝날 거야. 메이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캄보디아의 지형과 양군의 배치 상황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캄보디아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예측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죠. 짐을 챙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취재가 끝나면 제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보도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저는 캄보디아군 350고지 지휘소에 있었어요. 소콘 찬다라 대위가 제게 상황을 브리핑해주고 있었죠. 이 고지는 국경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습니다. 태국군이 침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예요. 소콘 대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28살의 젊은 장교였지만 중국제 무기에 대한 신뢰는 확고했습니다. 중국에서 도입한 방공 시스템으로 이 일대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최신형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들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장면이었죠. 태국 공군이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가졌어도 이 방공망을 뚫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병사들도 여유만만했어요. 어제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포즈까지 취해줬죠. 중국제 로켓포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님, 중국 무기는 정말 대단해요. 정확도도 높고 위력도 강하거든요. 한 병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증언들이 더해지면 더욱 생생한 보도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오후 2시경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휘소에서 소콘 대위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중국 방공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거대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까지 들었죠. 소콘 대위가 갑자기 무전기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냐? 어디서 폭발음이 났는지 확인하라. 잠시 후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방 탄약고에 화재 발생.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소콘 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후방 탄약고? 거기는 72km나 떨어진 곳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2km면 국경에서 한참 뒤쪽이에요. 전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후방 지역이죠. 혹시 사고인가요? 사고일 리가. 잠깐만요. 소콘 대위가 다시 무전에 대고 말했어요. 레이더 상황은 어떠냐? 적기 침입 흔적이 있었나? 아니요,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깨끗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되뇌었어요. 72km.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이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방 탄약고가 폭발한 거죠? 소콘 대위도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어요. 잠깐.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지만 확인할 시간도 없었어요. 10분 후에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거든요.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였죠. 무전기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2차 보급 기지도 피격됐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소콘 대위가 지도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 방공망이 완벽한데. 그 순간 검은 연기 기둥이 멀리서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하늘 높이 치솟는 그 연기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72km.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그럼 대체 누가 어떻게?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렸습니다. 분석 결과 정밀 유도폭탄에 의한 타격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어떤 항공기도 우리 영공에 침입하지 않았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보고를 듣고 저는 소콘 대위와 함께 급하게 방공 지휘소로 달려갔어요.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방공 지휘관인 란 중령은 레이더 화면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중령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콘 대위가 다급하게 물었죠. 그게 정말 이상합니다.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새 한 마리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란 중령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레이더 스크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하늘이었죠. 그럼 어떻게 후방이 공격받은 거예요? 요격할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때 또 다른 장교가 뛰어들어왔어요. 중령님, 3차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료 저장소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멀리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모습을 담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중국 방공망이 완벽하게 태국 공군을 막아낼 거라고 확신했는데. 기자님,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소콘 대위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우리 방공 시스템이 최신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죠. 먼지가 걷히고 나니 방공 지휘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분화구가 패여 있었어요. 흙더미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박살나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 바로 옆이잖아. 란 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병사가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중령님, 파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제 유도폭탄입니다. 태국군이 한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제 유도폭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018년 서울 전시회에서 봤던 그 무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하던 정밀 유도 기술이. 저는 입술이 바싹 말라붙는 걸 느꼈어요. 목구멍도 따끔거렸죠. 하지만 우리 방공망이 있는데.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예 탐지가 안 됐어요. 란 중령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 운이 나쁜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소콘 대위가 제 옆에 와서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기자님, 중국 무기가 정말 태국 무기보다 우수한 거 맞나요? 그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전쟁 초기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면 달라질 겁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의 참말을 하려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의문들 때문이었습니다. 72km 후방 타격, 레이더 무력화, 정밀 유도폭탄. 아내 메이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여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녹음기를 켜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첫날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될 것이고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원거리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간헐적이지만 계속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곧 우리가 반격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시작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공습은 마치 시간표라도 있는 것처럼 규칙적이 되었어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정확한 시각에 어김없이 폭발음이 들렸죠. 저는 소콘 대위와 함께 상황실에서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대형 지도에는 빨간 X 표시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후방 탄약고와 연료 저장소였고 오늘은 소콘 대위가 새로 들어온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어요. 다연장 로켓포 진지 2곳과 임시 지휘소가 파괴됐습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피격 지점들 사이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시설들이었죠. 그리고 모두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받았어요. 레이더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가요? 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폭탄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란 중령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상황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담으려 했지만 예전처럼 자신 있게 리포트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가 되자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이었어요.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죠. 이번에는 어디예요? 보급로 교량이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소콘 대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한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위님, 전선 부대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태국군 전투기가 국경선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FA-50 편대가 저공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는 건가?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중국 방공 시스템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방공부대에 즉시 대기 명령을 내려 소콘 대위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교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전투기들이 국경선에서 선회했습니다.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런데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탄약고가. 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태국 전투기들은 국경을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격이 계속되는 거죠? 란 중령이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적기는 우리 영공에 없는데 어떻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까웠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어떤 병사는 바닥에 엎어졌죠. 저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맞았나? 소콘 대위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방공 레이더 기지입니다. 주 레이더가 파괴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서 있는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후방 시설들만 공격받았지만 이제는 핵심 군사 시설들이 표적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은 제가 있는 이곳까지 확장됐고 저 역시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기자님, 이제 정말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소콘 대위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서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안전한 취재 환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그때 무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태국군이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지 않고도 우리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의 허름한 호텔방에서 저는 아내 메이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베이징과의 시차 때문에 그쪽은 새벽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렇게 늦게 웬 전화야? 메이린의 목소리가 잠에서 깬 듯 나직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정신이 든 것 같았죠. 쥔하오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멀리서 폭발음이 들려왔거든요. 간헐적이지만 계속해서 말이에요. 응, 괜찮아.
정말? 뉴스에서 봤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던데. 메이리는 국제 NGO에서 분쟁 지역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죠.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전문가적 우려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메이린의 질문이 예상보다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침묵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쥔하오야? 복잡해.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 방공망의 무력함, 한국 무기의 정확성, 그리고 제가 15년간 확신해왔던 모든 분석들이 틀렸을 가능성. 메일이나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내가 평생 믿어왔던 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해? 그냥 가정이야. 메일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혹시 거기서 예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겠지만요. 쥔하오야, 당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할 수 있어?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메이리는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야? 당신도 알잖아.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살아서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메이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도 분쟁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딜레마를 이해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두운 하늘에서 또 다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멀리서 또 폭발이 일어난 거였어요. 메이린아. 응.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면 그래도 나를 믿어줄 거야? 바보야. 틀리는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메이리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내가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쌓으면 되지. 이번에는 진짜 기반 위에서 말이야. 메이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두려움도 밀려왔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보, 당신이 기자가 된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게 제가 기자가 된 이유였죠. 언제부터 그 목적이 체제 옹호로 바뀌었을까요? 쥐하오야,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들렸고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메이린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할 수 있어? 저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직은 살아서 돌아가야 했고 아직은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은 이후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콘 대위가 급하게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FA50 편대가 대규모로 출격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소콘 대위와 함께 350고지 최전방 관측소에 있었어요. FA50 편대가 출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거였죠. 기자님,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인 공중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소콘 대위가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희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중국 방공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난 며칠간의 후방 공격은 운이 나빴던 거고 이제부터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기 보세요. 소콘 대위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멀리서 작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FA50들이었죠. 방공부대의 경보 발령. 무전이 터졌고 곧이어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들이 하늘을 향해 돌아갔어요. 드디어 중국 방공 시스템이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FA-50들이 국경선 근처에서 급격히 고도를 낮추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레이더 화면에서 완전히 없어졌죠. 어디 갔나요? 저는 란 중령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지형을 이용해 숨는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갑작스럽게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죠. 웨이포인트 비행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폭탄은 산봉우리를 돌아서 계곡을 따라 날아오더니 350고지 서쪽 사면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순간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소콘 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폭탄이 연달아 떨어졌어요. 모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로 날아왔죠. 마치 고지를 포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던 병사들이 이제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엄폐물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기지 내부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350고지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폭탄들이 요새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곳만 골라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탄약고, 지휘소, 통신실. 모든 핵심 시설이 차례대로 파괴됐죠. 방공 미사일은 왜 발사 안 하나요? 저는 란 중령에게 소리쳤어요. 요격할 목표가 없어요. 폭탄만 날아오고 전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FA-50들은 멀리서 폭탄만 발사하고 사라진 거였죠. 우리 방공망 사정거리 밖에서 정밀 타격만 하고 도망간 겁니다.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관측소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죠. 대피해야 합니다. 소콘 대위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뛰면서도 주변을 다무려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예상했던 중국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어요. 지하 엄폐소에서 저는 무전을 들었어요. 다연장 로켓포 진지 완전 파괴. 생존자 없음. 2차 방어선도 무너졌습니다. 병력 철수 요청해요. 통신이 끊어졌어요. 본부와 연락 두절. 이 모든 것이 단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던 350고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소콘 대위가 제 옆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중국 무기가 이렇게 무력할 리가.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확신해왔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발음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격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중국제 무기들은 침묵했고 한국제 무기들만 일방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350고지 완전 함락. 생존 병력 긴급 후퇴 중. 저는 카메라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찍을 수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게 제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소콘 대위가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본부. 중국 지원군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350고지에서 철수한 지 이틀 후, 저는 캄보디아군 임시 지휘부가 있는 바탐방 기지에 있었어요. 소콘 대위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의 군복은 먼지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절망만 남아 있었죠. 기자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콘 대위가 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왜 중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임시 지휘소로 한 장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깔레안 중령이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콘. 깔레안 중령이 소콘 대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무슨 말씀이신지. 추가 지원은 없다고 한다.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라고. 그 말을 들은 소콘 대위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깔레안 중령이 소콘 대위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지원군도 없고 추가 무기도 없고 심지어 탄약 보급도 끊어졌어. 중국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중령님, 혹시 베이징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공식 입장? 침묵이 공식 입장이야. 깔레안 중령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우리가 중국 무기로 중무장했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전쟁이 시작되니까 모른 척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였죠. 중국의 침묵이 결과를 확정지은 겁니다. 소콘 대위가 제게 다가와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님, 중국 무기가 정말 우수한 거 맞나요? 그럼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처음에 선배님이 그랬잖아요. 중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그런데 소콘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때 통신병이 뛰어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중령님, 태국군이 휴전 제안을 해왔습니다. 휴전? 네, 즉시 전투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합니다. 깔레안 중령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휴전이라.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지. 그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90% 이상의 주요 시설이 파괴됐어. 병력 손실도 30%를 넘었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지. 저는 그 숫자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7일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럼 중국은 정말로 우리를 포기한 건가요? 소콘 대위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깔레안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버려도 되는 카드일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15년 동안 옹호해왔던 그 체제가 작은 동맹국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였죠. 소콘 대위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기자님, 이 모든 걸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저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제 자신도 똑같이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마지막 폭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죠. 승부는 이미 끝났고 이건 마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무전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보고였어요. 전면 휴전 합의 완료. 캄보디아군 공식 항복 선언. 9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도 함께 끝났어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방송국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왕준성 국장이 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고생했네, 쥔하오. 왕 국장의 인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경계심이 가득했죠. 앉아라.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캄보디아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고생한 거 고맙다고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게 있지. 왕 국장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보도 방향 말이야.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왕 국장의 말투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국장님, 현장에서 본 것들은 그것부터 얘기해보자. 왕 국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현장에서 뭘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야.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쥔하오야, 우린 언론사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이기도 하지. 우리에게는 국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어. 왕 국장이 레포트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냈어요. 이게 우리가 방송할 내용이야. 캄보디아의 선전, 태국의 기습적 공격, 그리고 중국의 중재 역할. 저는 그 내용을 훑어봤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 왕 국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실제로는 우리 무기가 참패했고
한국 무기가 압도적으로 우수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쥔하오야, 내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아직도 모르겠나? 우린 진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진실을 만드는 거야. 왕 국장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지금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만약 이번 전쟁 결과가 그대로 보도된다면 시장이 더 기울어지겠죠. 맞아. 그리고 우리 무기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거야.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왕 국장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 승리 서사를 만들어. 중국 무기의 우수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 결과는 정치적 요인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야. 왕 국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대신 중국의 평화 중재 역할을 부각시켜. 우리가 전쟁을 끝낸 평화의 중재자라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참담한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얘기였거든요. 국장님, 하지만 다른 외신들도 이미 보도했는데. 외신은 외신이고 우리는 우리야. 중국 내에서는 우리 목소리가 더 크거든. 왕 국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쥔하오야, 내가 똑똑한 사람인 건 알아. 하지만 때로는 똑똑함보다 현명함이 더 중요해. 그때 문이 열리며 다른 간부들이 들어왔어요. 편집부장, 제작총괄, 그리고 몇 명의 PD들이었죠. 이제 구체적인 편집 방향을 논의해보자. 1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어요. 제가 찍은 영상들은 철저히 검열당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무력하게 당하는 장면들은 모두 삭제됐고 대신 캄보디아 병사들의 초기 자신감 있는 모습들만 남겨졌죠. 회의가 끝난 후 왕 국장이 저를 붙잡았어요. 쥔하오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언론사나 개인 블로그에 뭔가 쓸 생각은 없겠지? 그의 질문은 위협이었어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편집에 들어가자. 다음 주에 특집으로 방송할 거야. 방송국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네티즌들의 댓글들이었죠. 리쥔하오는 언제 캄보디아 승리 소식 전해주나요? 한국 무기 실패 영상 빨리 보고 싶어요. 역시 중국이 최고. 기대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갔어요.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직은 그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메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할 수 있어? 라던 그녀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죠. 복잡해. 메일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왕 국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내일 오전 생방송 확정. 준비해라. 다음 날 오전 방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작진들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쥔하오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제작진들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어요. 제가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시작한 걸 눈치챈 거죠.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분쟁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PD가 급하게 손짓을 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태국군의 장거리 정밀 공격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어요. 스튜디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왕 국장이 조정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9일간의 전쟁에서 캄보디아군의 주요 시설 90%가 파괴됐습니다. 반면 태국 공군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잃지 않았어요. 제작진들이 방송 중단을 준비하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제 FA-50 전투기와 정밀 유도 무기들이 중국제 무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바로 그때 방송이 끊어졌어요. 화면에는 기술적 문제로 잠시 중단이라는 자막이 올라갔죠. 왕 국장이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쥔하오, 너 뭔 짓을 한 거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내가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기나 해. 왕 국장이 제 앞까지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당장 정정 보도하라. 아니면 뭐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미 각오를 했거든요. 너 해고야. 당장 짐 싸고 나가. 방송국을 나서는 길에 제 휴대폰이 쉼없이 울렸어요. 수십 개의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죠. 첫 번째 메시지를 확인하니 끔찍했어요. 매국노 리쥔하오, 너 때문에 중국 위상이 떨어졌다. 가족까지 찾아가서 해결하겠다. 두 번째 메시지에는 제 집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이 주소 맞지? 아내 이름 천메일인 아들 리샤오밍. 세 번째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닐 거야. 저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메일인이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메일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온라인이 난리가 났어. 협박 전화도 계속 와. 저는 메일인을 끌어안았어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까지 위험해진 거였죠. 아빠, 무서워요. 8살 아들 샤오밍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메일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분간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가 있을게. 메일인아. 괜찮아.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야.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직업도 잃고 가족도 떠나보내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휴대폰에는 여전히 협박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제 개인정보가 모두 공개됐고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몇 명이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커튼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뿐이었죠.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직업, 가족, 안전, 일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캄보디아에서 녹음했던 소콘 대위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어있는 그 녹음기를 말이에요. 이 모든 걸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진실을 말하니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진실의 대가가 이렇게 가혹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불 꺼진 거실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간헐적으로 차 소리만 들렸죠. 저는 지난 15년의 방송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말하던 수많은 날들. 그런데 정작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거였을까요? 제가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 무기들이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저는 책상 위의 자료만 보고 결론을 먼저 정해놓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론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썼죠. 2018년 서울 방산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 부스에서 기술자가 설명할 때 저는 정작 그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어요. 저는 듣기 전부터 이미 한국 기술은 허세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상대방이 뭘 말하든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기술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났어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건방진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는 제가 쓴 분석 보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21세기 중국 무기의 우수성, 실전에서 검증된 중국 기술, 서방 무기 신화의 종말. 한 권씩 펼쳐보니 모두 비슷했어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근거만 찾아서 끼워 맞춘 글들이었죠. 반대 증거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 더욱 부끄러웠어요. 값싼 복제품, 실전 경험 부족, 과대 포장된 성능. 이런 표현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현장을 본 적이 없었잖아요. 한국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제 편견과 선입견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저는 15년 동안 기자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선전꾼이었던 거예요. 권력을 비판한 적도 없고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체제가 원하는 말만 예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확성기였죠. 진짜 기자였다면 의문을 가져야 했어요. 정말 중국 무기가 최고일까? 한국 무기는 정말 허세일까? 현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했는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서 소콘 대위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었나요?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거짓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몇 명이 아래에서 망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한 대가로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정직한 기자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권력에 맞서서 불편한 진실을 말했거든요. 휴대폰을 보니 메일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이들 잘 자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메시지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제 가족이 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침묵했다면, 만약 왕 국장이 시킨 대로 거짓 보도를 했다면, 그럼 소콘 대위 같은 사람들은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캄보디아 국민들도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 역시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떳떳해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기자가 된 건가?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진실만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심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족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지난 것들을 털어내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온 그 전화는 BBC 아시아 특파원이었어요. 런던에서 걸어온 거였죠. 리준하오 기자님이십니까? 저는 BBC의 제임스 윌슨입니다. 영어로 된 그 목소리가 제게는 한 줄기 빛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매우 용기 있는 보도였어요. 제임스 기자는 캄보디아 전쟁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증언이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말했죠. 지금 동남아시아 각국 언론들이 이 전쟁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물꼬를 터준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정말로 여러 나라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태국 일간지는 FA50의 실전 성과를 자세히 분석했어요. 필리핀 언론은 한국 무기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국방부 발표를 보도했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동남아 무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측하는 기사를 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베트남 언론의 보도였어요. 그들은 중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제 한 번의 폭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오전에는 로이터 통신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모두 캄보디아 전쟁의 실상에 대해 더 자세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메일인이 전화했어요. 여보, 해외 언론들이 당신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국내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메일인의 말에 저는 다시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댓글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국노, 배신자라는 악플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리쥔하우가 진실을 말한 거 아닐까? 해외 언론 보도를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다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해외 뉴스를 직접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어요. VPN을 써서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추가 무기 도입을 공식 발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한국제 무기 도입 검토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폭로는 개인적인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은 혼자 싸우지 않았거든요. 한번 터져나온 진실은 다른 진실들을 불러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였습니다. 리쥔하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KBS 국제부 기자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언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는 건 중국에서는 더욱 큰 배신 행위로 여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소콘 대위의 절망, 중국 방공 시스템의 무력함, 한국 무기의 정확성.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기자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밤에 메일인이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 결정했어. 내일 서울로 떠날 거야. 서울?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한국에서는 당신을 환영할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희망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걸 잃었지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쁘게 볼 사람은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진실은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제 작은 용기가 더 큰 용기들을 불러왔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편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저는 KINTEX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있었어요. 7년 전 제가 한국 기술을 무시하며 등을 돌렸던 바로 그 자리였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관람객이 아니라 취재진 자격으로 왔고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7년 전에는 이곳에서 실전 경험 있느냐며 조롱 섞인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제는 그 실전 결과를 직접 목격한 상태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FA50 관련해서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부스 담당자는 박민수 차장이라는 분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는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죠. 네, 물론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캄보디아 태국 분쟁에서의 실전 성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박 차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 리쥔하우 기자님이시군요. 용기 있는 보도 잘 봤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는 게 신기했어요. 실전 성과 말씀이시죠? 솔직히 저희도 놀랐습니다. 박 차장이 FA50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FA50은 경량 전투기입니다. 본래 대형 전투기들과 정면 대결하라고 만든 기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성과가 가능했나요? 정밀 타격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폭탄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보다 정확한 곳에 정확한 타격을 가하는 데 집중했어요. 박 차장이 화면에 영상을 띄웠어요. 정밀 유도 무기의 시험 영상이었죠. 보시다시피 오차 범위가 1m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이 가능해요.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들었어요. 7년 전처럼 중간에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질문도 달랐습니다. 그런 정밀도를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거의 10년이요.
처음에는 실패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실전 상황에서도 그 정밀도가 유지되나요? 네, 캄보디아에서 증명됐잖아요. 72km 거리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고요. 박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기술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축적해온 시간과 노력의 결과였던 거예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7년 전에 제가 여기서 무례하게 굴었다고 들었는데. 박 차장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1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배움은 정말로 태도를 바꿀 때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전시장을 돌아보며 다른 부스들도 방문했어요. 한화시스템, LI지넥스원, 현대로템. 모든 곳에서 저는 겸손한 자세로 질문하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와서 확인만 하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오후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기자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용기 있는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기자님 입장에서는요. 전시회를 나오며 저는 휴대폰으로 메일인에게 전화했어요. 어땠어? 완전히 달랐어. 7년 전에는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았구나. 그럼 이제 진짜 기자가 된 거네. 메일인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마도.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는 생겼으니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저는 마지막 인식 변화를 완성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력에서도 실전 능력에서도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시장 밖으로 나와서 저는 서울역 광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더 이상 카메라도 화려한 명암도 없었지만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제 문화의 나라만이 아니구나. K-팝, K-드라마로만 알려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방산 기술에서도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편견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처음 베이징 스튜디오에서 확신에 차 있던 제 얼굴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오만했고 독단적이었죠.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증거만 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차분해요. 확신은 여전하지만 그 근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본 사실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배운 지식들이 저의 기반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들 중에도 저처럼 편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본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캄보디아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현실, 중국 무기의 참패와 한국 무기의 압도적 성능.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일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여보, 오늘 한국 KBS에서 연락 왔어. 정식 특파원 제안이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사진을 보니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기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았어요. 7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저는 한국을 무시하며 돌아섰었어요. 실전 경험 없는 허세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실전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기술의 진가를 인정하게 됐죠.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바뀐 거였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요. 설령 그 대가가 크더라도 말이에요. 한강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나라가 이룬 기적들이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내일 쓸 기사의 제목을 생각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배운 것 마이너스 진실을 보는 용기에 대하여. 아니면 기자의 회심 마이너스 편견에서 진실로. 어떤 제목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았어요. 권력을 대변하는 선전꾼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말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걸 말이에요.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